남북 주민이 함께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산책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신나는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네. 지난 6월 30일에 남북미 정상이 무려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회담은 없었다. 이것은 쇼인가 리얼리티인가? 정전 66년의 벽을 하루 만에 깨뜨린 새 정상의 번개팅. 각본 드럼, 그 주연 김정은, 제작 문재인, 100% 리얼 감동 실화 다큐멘터리. 오, 제작 문재인. 100% 리얼 감동 맞네. 실화 다큐멘터리. 자, 라고 이번 남북미 회담을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리춘희 아나운서가 시대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조미순의 상봉 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했습니다.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군 회동이었습니다. 온 행성? 예. 전 세계보다는 항상 우주대스타야, 행성, 우주대스타. 옛날에 북한에 그서 김정일인가 그 저기 우주 사령관이라고. 그렇지. 우주 사령관이지. 야, 이거 진짜 어벤져스급인데? 통은 진짜 커, 진짜.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제 뉴스가 예능보다 재밌다. 맞아요. 어떨 땐 공포 영화보다 무섭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판문점 회담에 대한 우리 북한 주민들의 반응이 참 궁금한데 우리 이만갑 식구들은 뭐 들은 얘기 없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중국 쪽하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북한 주민들은 정말 깜짝 놀랐고 김정은 자기네 지도자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가 올라가고 또 이제 잘 살게 되겠구나. 배고픔이 멈추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엄청 생긴 모양이더라고요. 그 시진핑이가 이제 북한이 1박 2일로 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으로 한 방으로 이제 시진핑을 눌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북한 주민들이 위안화보다는 달러를 좀 많이 사들이는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래? 브로커 하시는 분이 그 웬만하면 이제 그 달러로 좀 어떻게 환전할 수 없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 살짝 들었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네. 웬만하면 시진핑 주석이나 뭐 달아주지 않나요? 시진핑. 이거를 알아야 될 게 제가 북한 있을 당시에 북한이랑 중국이 사이가 진짜 안 좋았어요. 사이가 좋아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항상 중국이 나라는 커도 되게 주대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그런 교육을 했는데 북한이 지금은 반미 투쟁을 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로 욕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더라고요. 자, 네, 아무튼 판문점 회담 덕분에 시작부터가 화끈한데 오늘은요 세계의 만남 남북미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억지 웃음,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즐거워서 웃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미국판 핵변적쟁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무역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비핵화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남북미 판문점 회담만큼 화제가 됐던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6월 20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가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 장면 뭐가 특이한지 일단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저 처음이었어요. 보통 양장을 입고 나오는데 이날따라 한복을 입고 나와요. 한복에 이제 머리를 약간 풀어서 놓고. 영상 보니까 네. 정말 한복이 참 자태가 곱네요. 여러분 영상 속 리설주 여사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나와주세요. 리서치가 왔다고?
어머, 진짜 시집가야 되겠다, 야. 어머. 잘 어울린다. 우와, 이쁘다. 야, 진짜 비슷하다. 네. 아, 너무 예뻐요. 기분이 어땠어요, 입는데? 너무 한복에 네. 빠져 불렀어요. 그러게요. 걸음걸이도 달라졌더라, 그러니까. 백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근데 진짜 너무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예쁘다. 미설주 여사님 같았어요. 어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청옥은 어때요? 이게 시죠 보니까. 와, 너무 실제 북한 TV에서 보던 이설주 분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아까 나오는데 되게 예쁘다고 했어요. 그래요? 네. 이제 한복이 일단은 조선 치마 저고리 그 색깔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치마 저고리 하면 뭔가 이렇게 꽃 들어가 있고 막 진달래색이고 이랬는데 색깔이 일단 너무 이렇게 좀 세련된 색깔이고 한국식 한복이 그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에 돈 좀 있는 사모님들은 한국 한복을 더 선호한대요. 그래,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유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반 한복에 비해서 거의 4-5배가 비싸거든요. 엄청 비싸죠. 재질 자체가 아예 한국에서 들여온 천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근데 리설주 그 포스트레이디는 그 북한 그 사모님들에게 유행되는 것보다 더 한국스럽게 어허. 너무나도 검소하게 나온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이게 또한 유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한복 얘기니까 다 한복 전문가들이야. 예. 자,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진짜 한복 전문가를 한분 모시겠습니다. 이 40여 년간 한복을 지으신 분이시고요. 각종 콘테스트에서 수석 디자이너로도 활동하신 한복 디자이너 김태기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김태기 선생님, 리설주 여사 한복 스타일, 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설주 한복은 우리 한국의 스타일이죠. 네. 예, 북에서는 아직까지도 깃이나 동전 같은 게 좁지만은 또 기장 같은 것도 우리 한국보다도 많이 보이는 짧습니다. 깃과 동전이라는 게 어디 부위를? 여기가 깃이고요. 네. 여기 동정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북한에서 입는 거는 이 긴 넓이가 한 7cm. 그래도 동정은 한 7mm 동정을 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8cm 하고 동정을 한 23mm를 달고 있어요. 23mm. 예, 그러니까 23mm. 북한보다 많이 넓어졌죠. 우리가 넓다. 그렇죠. 지금 말로만 들어서는 잘 차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비포 애프터 한번 보시죠. 자, 예전에 바로 이 한복이죠. 김정수 어머님, 맞아. 예, 지금 저 입고 나오신 저 한복은 제가 봤을 때 70년 후반대 우리 한국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컬러 자체는 원색이면서도 굉장히 화려하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잘 멀어서 안 보이지만 이 깃 부분을 보시면은 넓게 파였네요. 깊게. 그게 길어졌죠. 이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게 좁으면서 쭉 내려온 거.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이 그쪽에 바로 7mm의 동정을 달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우리 남측 대한민국의 그렇죠. 스타일로 왔다. 완전 대한민국의 디자인이죠. 네. 이번에 입으신 거는. 저 다른 부분은요? 네. 색상 자체가 일단 우리 한국의 멋스러운 색상. 제일 멋을 냈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대의 우리 한국 조거리 기장이 네. 긴데 북한에서는 여기 기장이 겨드랑이 밑으로 내려오는 건 한 1.1cm에서 1.5cm가 내려오고 있어요. 살이 보이거나 살이 이렇게. 보이죠. 살이 보입니다. 어. 근데 우리는 지금 길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베레기선이 이 등기장보다도 넓어요, 여기가. 맞아요. 네, 맞아. 맞아요. 저 다른 것도 예. 특징 잡아주실까요? 그래가지고 특징이 이번에는 이 하신 게 이 핀탁. 치마에 마른 목걸이로 다 핀탁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박고 진주를 달고 진짜 최신의 유행을 하신다는 저거 한복을 했지만은 치마에다 진주 달아본 건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네요. 저게 뭔가 진주가, 했었는데 예, 진주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원단의 색에 대한 선택을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신 건데 전문가로서 봤을 때 왜 저 색이었을까? 이런 푸른색은 나무를 그런 뜻을 생각하는 건데 저는 색을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럽고 되게 멋있고 그게 왠지 뭐
붉은색이 어딘가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리설주가 아들이 있나 싶었거든요. 아, 나도 똑같은 생각했는데. 아들 엄마의 한복 아닌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가 그랬어요. 바깥에서 신랑 엄마하고 신부 엄마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든다고. 진짜? 그러네. 그 옆에 있는 군인들은 금 밀수를 하는 건가요? 저거 무겁겠다.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아, 저거 진짜 우리 아빠 보는 것 같아요. 727날. 아, 저 아버지가 저런 거 달고 다녔어요? 아빠가 저게 하도 이게 훈장이 많으니까 여기 다 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장을 받았는데 약장이 또 이때만해요. 그럼 727날만 되면 전승기념일이라 해서 그거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 야 그래서 쳐다봤어요. 총알이 와도 튕겨나가. 총알이 와도 튕겨나가. 저는 한복보다 그렇다. 네, 오늘 이 한복 어렵게 이 급한 시간에 또 이렇게 제작을 해주신 우리 한복 디자이너 김태기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네, 평양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정확히 열흘 후인 6월 30일에 남북미 깜짝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제껏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남북미 판문점 깜짝 회담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 이만갑에서 북한 전문가 어벤져스 군단을 꾸몄습니다. 지난 4월 이만갑에 나와가지고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개월 이내에 북미 협상 시작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상 전문가십니다. 박상기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 두 정상이 만날 확률은 어느 정도 보세요? 다시 100%. 또 만나요? 또 만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미회담 반드시 결론이 나야 되고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1차 싱가포르 협상, 2차 하노이 회담은 사실은 전초전이었고 그것은 어차피 결렬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고 이전에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양쪽의 서밋, 정상회담이었다면 이제는 좀 지루하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는 실무회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갑 어벤져스 중에 새로운 분이 계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정치학 석 박사를 수료하셨고요. 외교부 산하의 대한민국 외교안보연구소인 국립외교원에서 외교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김현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주 국민들의 시선을 잡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이 이만갑에 와서 말도 너무 잘하신다. 목소리 너무 좋으신 조용히 것 해주십시오. 목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부탁이 있는데 약간 우리 집안에 많은 얼굴이세요. 예. 진짜로 저는 놀랐어요. 코가 똑같아요, 코가 똑같아. 진짜 우리 고모 결혼식 날 이렇게 사진 보면 지금 교수님이 한 6분 정도 계세요, 우리 집에. 뭐 이런 거 느끼셨어요? 혹시 저랑? 닮으셨다는 아니 얘기 근데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남효석 씨 보면서 저하고 좀 낯이 익다. 근데 저희 집안에 저 같은 경우는 저 하나입니다.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들어가셨네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자, 갑작스럽게 열린 회담이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한 2분 정도 만나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 바람에 저 그냥 반짝 만나서 선거 앞두고 저러는 거 아니냐 했는데 꽤 긴 시간의 대화가 있었고요. 그 대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느닷없이 이루어진 미팅이잖아요. 번개팅이죠. 트위트 할 때 저는 이거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북미 양국이 뭔가 이게 대화는 안 이루어지고 그 입장 차이는 있어도 뭔가 자꾸 해보고 싶어한 그런 이 자세가 있거든요. 태도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두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신뢰 구축, 관계를 상당히 가까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상기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것입니다. 협상에서 제일 무서운 협상은 두들겨 패는 게 아니라 신경 안 써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협상입니다. 그 말은 결국 협상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얻을 게 많은 척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죠. 북한은 북미 회담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속히 협상이 재개가 돼야 되는데 박차고 나온 마당에 어떻게 협상을 재개할까? 김정일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죠. 한 달, 두 달, 세 달 가면 김정은 마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처음에는 미국한테 뭔가 얻어내야겠다. 우리가 지금 끝까지 고집하고 주장해야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 안에서 50분 동안 무엇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알려드릴까요? 네, 알고 계세요. 안 들어봤잖아요. 나가시는 일상 줄까 말까. 아무도 모르는 거 지금 네. 혼자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이 협상의 지금 상황을 일단 규정부터 해야 됩니다. 이 상황 지금 양쪽이 그냥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다. 이런 단순한 연애 같은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착 상황, 영어로는 스테일메이트라고 합니다. 스테일메이트 상황이 오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분위기 전환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왜냐하면 신뢰도 신뢰지만은 서로 간에 굉장히 앙금이, 감정적 앙금도 생겨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 2차 결렬이 끝났고 실무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야 되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게 아니라 트위터로 나 지금 한국에 왔는데 잠깐 볼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도 이것을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고 굉장히 또 그 편한 분위기 연출했죠. 그런 다음에 상대편이 가장 편한 지점으로 트럼프가 와준 겁니다. 만약에 김정일 보고 워싱턴에 와라, 서울에 와라, 오사카로 와라, 못 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집 문 앞에 와 있다. 잠깐 문 밖에 나올래라는 거 뻑뻑합니다. 이해가 쏙. 그래서 상대편에게 굉장히 부담 없는 여건을 조성해서 내려오게 한 겁니다. 실무회담은 공개적인 정상회담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게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의제와 실질적인 서로 주고받는 조건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출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번 그 깜짝 제안한 트럼프의 행동이 이게 갑작스럽게 혼자만의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미리 계획된 행동이었을까. 그래서 이번 판문점 회담이 정말 김정은 위원장도 몰랐을까요? 행동분석 차원에서 보면 거짓말 징후나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 몰랐을 확률이 높고 아주 급작스러운 만남이었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 많이 계신데 다 아시겠지만 동선이 막 얽히고 설키고 이런 일들 그다음에 뭐 국기들이 엉망이고 아무래도 미리 준비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받는 징후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시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자,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의 억지 웃음. 네.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은 억지 웃음,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아마 억지 웃음이나 가짜 웃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모델들, 화장품 사진 속에 있는 그 모델들 보시면 혹은 또 아이돌들, 이렇게 단체 사진 같은 거 보면 입만 웃고요.
그다음에 눈은 웃지 않는 그런 걸 억지 웃음이라고 해서 태남 미소라고 해요. 좀 우리 김익중 아나운서 그렇게 안 하죠. 예. 눈은 안 웃고. 이 구별하는 방법이 되게 쉽습니다. 진짜 웃는지. 이렇게 얼굴을 코 이하를 가리고요. 눈이 웃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김익중 아나운서 아까 웃으시는데 한번 다시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보면 눈은 지금 화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구별 방법인데 아주 저렇게 억지로까지라고 막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짜 즐거워서 웃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저런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영상이 진짜 웃음.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활짝 웃어서 막 여기 주름이 다 생기고 여기 근육을 쓰는 거죠. 자, 두 번째 셀프 터칭 그리고 입술 핥기에 대한 두 이야기입니다. 번째는 이제 셀프 터칭과 입술 핥기인데요. 셀프 터칭은 아마 우리 시험 볼 때나 긴장되는 상황 기다리거나 이럴 때 많이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손을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좀 맞아. 불안할 때, 불안해서.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손에 긴장되면 땀이 나서 이렇게 닦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입술 핥기는 이제 긴장되기 때문에 안에 수분이 떨어지는 거죠. 3번 스프린터 자세 이게 제일 궁금해요. 예, 그 스프린터 자세는 스프린터라고 영어이긴 하지만 저희 보통 100m나 200m 선수들이 보통 출발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쇼트트랙이라든지 이런 때 하고 있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출발하는 자세를 취하죠. 이거는 바로 이제 땅 하면 뛰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데는 조금 더 뒤로 가서 맞아요. 인민대회의장 이런 데서 이번만큼은 아마 굉장히 많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이렇게 뭔가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는데 아마 지금 이 행동은 굉장히 빨리 지난번에 하노이에서의 결과를 얻지 못했던 그 부담감. 지금 이제 급작스럽게 왔지만 뭔가 빨리 좀 결론을 얻고 싶고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아마 저런 자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볼 때 초반에는 굉장히 긴장한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놀랐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고 계획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다 계획을 하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시죠. 항상 트럼프 대통령 당당합니다. 뚜벅뚜벅 걸어가죠. 네, 안 하던 행동 손도 흔들고요. 자, 톡톡 악수하고요. 톡톡 치고요. 네. 자, 군사분계선 그냥 밟고 넘어갑니다. 예전 처음 우리 남북 정상회담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저걸 밟고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낮은 스티플이라고 하는 자세 보시죠. 저게 지난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저 자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낮은 쪽에 스티플, 저 하트 보내는 게 아니라요. 스티플 첨탑 자세입니다. 난 사람 고백한 줄 알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정상들과 회담을 할 때 보이는 자세는 아래쪽에 스티플이라고 해서 경청하는 첨탑 자세, 스티플 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네, 역시. 그런데 이거는 예전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영상을 쭉 분석해 젊었을 때 사업할 때 봐도 낮은 쪽의 스티플 자세는 취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아마 정치를 하면서 이 전문 트레이너한테 아마 배운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제 쇼맨십이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레임을 바꿀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잘 계획하고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행동에서 나타나 있고요. 저는 특히 낮은 쪽의 스티플이라고 하는 이 자세가 하노이 정상회담 때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는 딱 자세를 취했을 때 이번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굉장히 기분 좋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더 좋은 결과들 앞으로 도출해내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랑 만나기 위해서 가면서 손을 흔드는데 이게 아니라 약간 아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역시 쇼맨십이 강한 트럼프지만 긴장했다는 걸 좀 행동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이렇게. 그런 것들은 몇 가지 보입니다. 뭐냐면 역시 낮은 쪽 스티플을 거의 다른 정상회담 때는 떼지를 않는데
하고 있다가 만지작거렸다가, 하고 있다가 만지작거렸다가. 이런 자세들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 조금의 긴장은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경계선 넘어갈 때 보면 이런 부분도 아마 또 이 기자들 의식해서 이렇게 손을 흔들지 않았을까 이런 사실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하면서 My friend 이렇게라고 My friend 내 친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My friend 하면서 이렇게 흔드는 게 좀 있어서 오히려 약간 좀 서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것도 좀 있어요. 편하게 생각해 뭐 이런 거. 백승 기자님, 혹시 글러브 악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를 가끔씩 해요. 특히 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많이 하는 악수다 보니까 그거를 혹시 임문수 대표님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셨나요? 저는 대표님이 이제 TV 다른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구나. 확실히 제가 생각하는 게 맞구나. 약간 글러브 악수란 게 단순히 뭐 행동 제스처의 문제이기도 한데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글러브 악수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덮는 보통 글러브 악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야구 글러브 같은 거 보시면 안에 공을 담듯이 담는다는 건데요. 이것은 일종의 스킨십 같은 걸로 친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부드럽게 이게 갇혀 있으면요. 사람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이 무의식적으로 든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때 대화를 하게 되면 편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안으로 안겨 있기 때문에 뭔가 나도 모르게 긍정적이 되고 좀 따르게 되고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글러브 악수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손을 바닥을 폈어요. 올렸어. 진짜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악수법이죠. 그다음에 투파를 툭툭 치고 글러브 악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능숙한 프로입니다, 악수에.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자 보시죠. 서로 호응을 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글러브 악수를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뭐였냐? 아주 훌륭한 전략적이었죠. 바로 위에 상대 대응하는 악수인 위에다가 올려서 덮어버리는 거. 악수 싸움이라고 하는데요. 누가 위를 점유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일어나서 할까요? 예. 제가 트럼프 대통령은 보시면 항상 딱 쳐다보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내밀고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렇게 먼저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기 전에 쭉 먼저 들어갑니다. 팔도 길잖아요. 아시죠? 네. 그러면 잡아당겨서만. 네. 아주 요즘 잘 지내요? 오늘 그러면 나는 손을 여기다 그냥 뒀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때 계속 얘기를 또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말을 거니까 말을 자꾸 듣게 되고 여기는 계속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패턴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나는 그냥 이게 멀뚱멀뚱 듣고 있고 손을 흔들리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선제압. 악수 손을 하고 이렇게 내밀고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지? 막 그럼 머리가 막 복잡해지. 뭐지? 누구지? 웃으면서 같이 딱 나가는데 갑자기 뒤에 있는 사람을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는 보통 멍하고 있잖아요. 이런 효과예요. 이게 패턴이 붕괴된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대답해야 되나 지금 같이 이렇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때 막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의 악수 분석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요번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은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아마 본능적이지 않을까. 이번에도 마지막에 보통 이제 글러브 악수를 김정은 위원장이 하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이제 막 하지 않고 그냥 덮어버리고 빨리 놓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위에를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선제압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악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여기에 올려서 하는 거. 그거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갑니다. 네.
덮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지잖아요. 네. 제가 누가 봐도 윗사람 같아요. 예, 이렇게 되죠. 그런데 당겨서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그 위에를 점해. 그러면 또 저는 머리? 이렇게 이제 위를 점유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악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김문수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에 대해서 갑자기 올라오라고 그러고 칭찬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좀 뭐 주목할 만한 거 없을까요?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그 회담과 그 사이사이에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다른 이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팔짱을 보통 이렇게 잘 낍니다. 맞아. 팔짱을 끼는데 팔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부분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이거나 뭔가 숨기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지금 위태롭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이제 올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그 행동을 한 걸 보면 그 양가 감정이 두 가지 감정이 같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축이 되긴 되나 어디서나 난 자신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지를 아는 사람들이 내면에 그걸 알고 있다는 것들을 몸으로 표출하는 거죠. 네. 송혜일 선생님. 네. 폼페이오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네. 요번에 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했다는 얘기가 하나 흘러나온 게 있는데 그 북한 측에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이게 볼튼 때문이고 또 폼페이오도 굉장히 실망했다. 맞아. 그래서 폼페이오를 바꿔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습을 가한 거죠. 우리 그 사령탑으로 지금 pom페이오 장관이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을 우리 대표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물어봤어요. 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추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대통령 각하께서 하시는 분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폼페이오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한테 중책을 주고 또 하나 오산에서 폼페이오를 이방카하고 같이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 폼페이오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에 대선만 있는 게 아니라 상원의원 선거도 있는데 미국의 공화당 전략이 폼페이오가 나가면 될 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한석이라도 더 얻자고 국무장관에서 빼가지고 상원의원에 출마시키자. 그러니까 폼페이오는 결국은 차차기의 대선까지도 지금 노리는 사람이에요. 큰 그림이네요. 폼페이오 머릿속은 내가 그러면 상원의원을 돼서 그 다음에 대선을 나갈까 아니면 국무장관을 하다가 대선을 나갈까 이제 생각 중인데 요는 트럼프가 언제라도 갈 수가 있잖아요. 상원의원 되면 상원의원 임기가 보장되지만 국무장관을 하면 트럼프 마음에 따라서 너 나가. 그럼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대선 나가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다 실제로 많이도 잘렸었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장해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띄워줌으로써 나가지 말고 상원의원 나가지 말고 날 계속 보좌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띄워준 것이 아닐까. 일리가 있네요. 진짜 왜 괜히 미국 무대에 가가지고 갑자기 올라오라고 그러고 평택에서 너무 신기한 행동이었거든요. 이번에는요, 판문점 회담 이후 남북미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또 이만갑, 어벤져스 이 군단들 예측했다 하면 또 쪽집게 같거든요. 예전에 임영선 대표님의 그 북미회담도 그랬고, 이번에 박상기 대표님의 3개월 후 실무협상 예측도 그랬고요. 자, 이번에 판문점 회담 이후에 북미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박상기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이 그렇게 결렬되는 거 보고 굉장히 마음 아파서 졸였는데 이제는 그런 강 전략에서 이제 온 전략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난 교류에 이제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미 회담은 하노이나 싱가포르처럼 그렇게 뭐 격렬한 결렬이라든가 상대편이 뒤통수라도 눈이 튀어나도록 치는 그런 기만술이 펼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북미 회담에서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다룬 이슈가 사실은 북핵 합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 협상을 이제 2번 결렬했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러워요. 한 번 더 결렬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자칫 본인들은 협상하고 싶은데 미국 의회에서, 조야에서, 언론에서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실제로 협상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는 바깥에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결렬과는 다르게 잘 순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다면은 언제쯤 이게 서로가 합의에 도달할까? 네. 협상의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상의 시계는 지금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년 11월 3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대통령 재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 해결은 트럼프에게 탄핵 기조가 다시 오른다거나 또는 약세에 돌아선다거나 민주당이 또 뭔가 트럼프의 비리를 찾아내가지고 공략했을 때 그것을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핵화를 언제 할 것이냐. 저는 대체로 빅딜이 아니라면은 잠정적인 딜은 빠르면은 금년 말, 내년 초. 왜냐하면은 북한이 원하는 그 협상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원하는 목표는 뭐냐면 종전 선언입니다. 그래서 비핵화 선언이 적절하게 있고 난 다음에 종전 선언을 가야지 북한이 정상적인 외교국가가 되고 정상국가가 되고 전쟁의 위험이 없는 국가가 되면서 북한이 그토록 바라는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해외 투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미국도 의회에서 정부에서 다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역으로 본다면은 비핵화는 아마 빠르면 금년 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나오지 않을까, 합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올해나 내년 초에 네. 비핵화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네. 연말 연시가 언제나 큰 그 정치적 외교적 선언을 하기에는 좋은 때입니다. 이거 뭐 한때 이란하고 막 얘기 나오고 하니까 북한 얘기 같은 거 없어져가지고 이건 좀 뉴스에서 없어진 얘기인가 했더니 또 이렇게 갑자기 또 이게 빵 하고 또 나왔어요. 전 세계가 주목하게. 네, 우리 박상기 대표님은 연내 비핵화 협상 선언을 예측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홍현익 선생님께서 미국의 앞으로의 전략을 예측해 주신다고 합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트럼프의 전략 변화, 미국판 햇볕 정책. 대한민국의 햇볕 정책은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미국판 햇볕 정책은 뭡니까? 이번에 전격적으로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한 것은 결국은 뭐 지금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제재를 지금 해제해주면 미국으로서도 북한을 다룰 만한 수단이 많지가 않아요. 거꾸로. 그리고 종전선언이나 이 관계 정상화 이 부분에서는 사실 북한이 완전한 동결만 핵 프로그램 동결만 하면 연락사무소 설치는 지금 해주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재밌는 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기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아니면 군사적 공격을 가거나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사실 70년 동안의 갈등과 적대의 상징이었던 북미 관계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경호원이나 방탄조끼도 입지 않고 직접 자기가 북한으로 들어감으로써 신뢰를 보장하는데 더 이상 왜 핵무기를 개발하느냐 이런 정책을 하는 게 김대중 정부의 나그네 옷을 벗기는 햇볕 정책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뭐냐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가 목표 한 바를 달성한다. 따라서 자기가 몇 걸음 걸어가 줌으로써 체제 보장을 대신할 수 있다면 최고의 체제 보장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트럼프를 싫어하는 여론도 별로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보여준 행동은 일종의 김대중 정부의 대북 햇볕 정책과 유사한 상호 신뢰를 구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하는 상당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겠냐. 그러면 하노이에서 결렬을 외칠 정도로 굉장히 강경했던 트럼프가 왜 전략을 바꿨을까요? 트럼프가 바꾼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복합적인 요인인데 무엇보다도 대선에서 북핵 문제를 호재로 삼기 위해서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역사상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대통령이 또 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친서를 교환해 봤더니 요번에 트위터 날렸는데 아무 반응 안 하면 창피당하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친서를 교환해 봤더니 요번에 트위터 날렸는데 아무 반응 안 하면 창피당하잖아요. 근데 자신감을 가졌던 거죠. 김정은은 반드시 나온다. 이 확신을 했던 거고. 트위터로 상대를 나오게 하다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효율성이죠. 손가락 몇 번 움직여서 체제 보장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김정은을 거의 판문점까지 끌고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을 기쁘게 해주고 한국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전 세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140자 이내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게. 래퍼들끼리 비쌀 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 대단해요.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햇볕 정책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좀 궁금해요. 햇볕 정책이 결국은 이제 제재는 이제 좀 서서히 풀어주면서 그러나 제재도 사실 제재 풀어준다고 미국에 돈 드는 것도 없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안보리를 움직이려면 안보리의 그 상임위 사국들을 또 움직여야 되고 또 미국의 대북 제재를 바로 풀어주려면 그 의회가 제재의 권한을 상당히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강조하셨던 개성공단 재개 같은 거를 이제 또 금강산 관광 이런 거를 유엔 안보리 제재의 면제사항으로 포괄적 면제사항으로 해줌으로써 북한에게 희망을 주고 비핵화를 하도록 하고 자기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또 한국에게도 우방으로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미지도 구축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햇볕 정책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안보 우려를 덜어줘야 되는데 안보 우려는 관계를 개선해서 연락사무소 설치하고 종전선언해주고 그거는 사실 하노이에서 이미 해주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돌파할 수 있다. 네. 거꾸로 제재 완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서서히 해주는데 안보리 제재는 서서히 풀어주지만 남북 간의 경협은 오히려 빨리 풀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 오늘 아무튼 정말 어벤져스급의 우리 전문가분들이 나오니까 준혁 씨가 오늘 상당히 주니어로 보여요, 진짜. 준혁 씨가 오늘 상당히 주니어로 보여요, 진짜. 예,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의. 네. 예, 꿈나무. 우리 북한 전문가 꿈나무잖아, 준혁 씨. 경청하고 있어요. 꿈나무야, 꿈나무. 주니어. 굳이 그걸 왜 강조를 하고 그러세요? 아유, 그래, 우리 주니어 얘기 좀 들어봐요. 우리 김준혁 주니어는 어때요, 그 미국판 햇볕 정책.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길게 얘기 되는데. 아니,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왜 짧게 길게 얘기 돼요? 야 얘기하면서 왜 빨개지고 있냐 정말. 하기는 민망한 거지. 달아올랐네. 아니 무슨 말이야? 달아올랐어. 야 질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빨개지는 게 어딨어. 메이크업을 뚫고 나왔어요. 김준혁 주니어 얘기해봐요. 와 용광로. 식지 않는 용광로. 기라성 같은 어떤 박사님들 앞에서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미국판 햇볕 정책이라는 의견에 조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영희 선생님, 야 주니어가 지금, 야 우리 주니어가 지금 선생님의 와. 일단 햇볕 정책,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실행을 했던 햇볕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햇볕 정책은 근본적으로 많은 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노무현 행정부 혹은 김대중 행정부 실행을 했던 햇볕 정책은 어쩌면 일방적인 혹은 어떤 일변도의 그런 그런 따뜻한 정책이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차별화된 굿캅, 배드캅 전술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로 하기 한 이틀 전, 3일 전에 미국은 유엔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한테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제대로 시행할 때에 대한 시행문을 보냈습니다. 3일 뒤에 분명 만날 걸 알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은 웃고 있지만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받아낼 것들은 받아내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시야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하다. 이번에는요, 우리 이만갑 전문가 어벤져스의 새로운 멤버 우리 김현욱 교수님의 예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남북미 중 다각 외교의 시작, 북미 대화의 열쇠는 중국? 네, 이번에 판문점 회담을 두고 중국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좀 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시진핑과 이렇게 북에서 만나기도 했고. 이번에 미북 간의 협상이 일어나고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한 것은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베이징 올림픽을 이후로 갑자기 부상하게 됐고 그러면서 2013년도 시진핑이 들어선 이후에 권력을 엄청 강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시진핑은. 근데 그런 와중에 미중 간의 갈등이 막 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 갈등.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지금 상황에서 물러서면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다친다는 걸 알아요. 자기의 국내 정치적인 공고화를 위해서 미국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뭐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하고 또 홍콩에서 시위도 나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 이러다가 내가 진짜 크게 다치겠는데 이러한 홍콩에서 시위가 대만으로 가고 중국으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뭔가 미국과 딜을 해보자.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뭔가 중재자 역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늘리게 된다면 뭔가 무역 분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북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진핑이 평양 방북하고 나서 상당한 그 지원을 약속을 했어요. 그 김정은 위원장한테 경제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그러니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자. 북한하고 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자. 뭐 군사 교류도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식 봐라 그러면서 무역 분쟁을 어느 정도 약화시켜주는 그런 카드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단기적이지만 어쨌든 북한 문제를 사용해서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카드와 길이 열렸고 북한 입장에서는 우려했던 경제 발전 그리고 자력 갱생을 위해서 중국이 지원을 해주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보다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다고 보고 일종의 북중 간의 윈윈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네네. 지난달 20일 날 시진핑 주석이 황제 대우를 받으면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이 4번 방문하고 거기에 답례로 갔는데 거기서 결국 시진핑 주석이 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힘자라는 것 도와주겠다. 그리고 북미 간에 대화하는 거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오사카에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노력하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중 정상회담 전날 밤에 은밀히 만났어요. 만나서 북미 간에 대화하는 거 우린 적극 지지한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서 트위터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 다 북미 대화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북미 간에 대화하는 거 우린 적극 지지한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다가 일어나서 트위터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북한 다 북미 대화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판문점 3자 정상회동을 보고 이건 사실 시진핑 주석이 주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북미 협상에 이 중국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인 건가요? 그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을 뗄 수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때리면 그래 뭐 중국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무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구나 하고 미국의 기업체들이 만족을 하지만 동시에 중국에서 더 이상 물건 못 팔겠네. 불만도 내뱉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나가려면은 또 선거 자금도 모아야 되는데 기업체들이 선거 자금 잘 안 준단 말이에요. 지네 회사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국내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중국 때리기를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트럼프가.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중 관계는 계속 갈등 국면을 가져갈 거예요.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거는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중국이 부상하는 걸 막기 위한 일종의 미중 간의 전략 다툼 내지는 패권 다툼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갈 거고 만약에 미국의 중국 대리가 계속 전방위적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에 자꾸 간섭하면 또 트럼프가 두들겨 팰 겁니다. 두들겨 팬다고요? 계속 망치질을 한다 이거. 그럴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 입장에서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주한미군 철수 얘기가 언젠가부터 이 밥상에 안 올라옵니다. 예, 그 언젠가부터인지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1992년도 북한 헌법을 보면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조항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5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핵 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안 하겠다는 간접적인 해석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세력을 우려를 해서 주한미군이 지역적인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죄송한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핵무기 통제하는 주한미군 철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미군은 한국에게 안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안보는 뭐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지만 핵무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사시에 핵을 실은 전투기나 뭐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92년도에 한반도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핵을 실제 않아도 핵을 나를 수 있는 항공기나 그러한 운반체들 이러한 것들도 한반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괌에서 한번 떠서 왔다는 거. 그런 것들은 실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북한 영토에서 핵무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오지 않는다면 굳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알았네요. 박상희 대표님. 네.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고 굉장히 유익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미중 전쟁 덕분에 결국은 미국은 북한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에 대한 소유권이나 권리를 주장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질 겁니다. 미중 전쟁에서 미국에 반하는 액션을 취했다가는 북한에서 자신들이 얻을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일의 구도를 트럼프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강도를 강화시킨 이유가 북미 회담에 중국이 손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택 기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기지고 가장 최첨단입니다. 엄청나죠. 그 기지를 공사할 적에 외부인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평택 기지 안에 뭐가 있는지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위치를 볼까요? 평택 기지는 서울의 휴전선에서 멀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은 그런 그 병창 기지를 어디에 두냐면은 후방에 둡니다. 네. 왜 평택에 그것도 그렇게 거대하게 짓느냐? 미국의 앞으로 향후 50년, 100년의 앞으로의 전망을 본다면은 미국의 최대 기지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가 날아가서 반경 1000km에서 보통 일반 전투기들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1000km면 어디까지입니까? 중국 저기까지입니다. 네. 이미 평택 기지가 말하는 것은 향후 한반도가 북한이 미국에 우방화됐을 때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군사 동맹화가 될 것을 예견하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왜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2분 동안 자유의 집에서 우리가 실무회담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부터 그것이 시작입니다. 북한과 미국, 거기 우리까지 합쳐서 우리는 한반도 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미국에 편입될지를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고 중국은 그 편입이 싫지만은 너무 미중 관계에 얽혀 있는 군사, 경제 위험이 많기 때문에 시진핑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네. 재밌네요. 이명선 대표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보는 각도가 다르니까 다양하겠지만 나 같은 사람이 보는 거는 이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하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너 나가 아니고 우리란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라인이 형성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 국무장관, 뭐 정보기관, 뭐 이런 거 거치지 않아도 각자 필요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다 하는 그걸 만들었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주한미군이 절실히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남한이 되겠지만 실제 이제는 북한 쪽에도 절실히 필요하게 한 시대가 온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에서 많은
예상치 못했던 환경이 벌어진 거죠. 네. 아, 이거 참 재밌네요. 저 김현욱 교수님은 다음 만남은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비핵화에 대한 아주 큰 성과가 없어도 이제 만날 수 있다고 봐요. 트위터 딱 치면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러게. 친한 사이가 돼버렸어요. 그러게. 홈미팅이 가능한. 근데 이런 사이가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킨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관리를 하고 허튼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더라도 충분히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양 정상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서로의 수도로 초청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다음 정상회담은 평양이냐 워싱턴 DC냐로 지금 좁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북핵 문제 진전이 있으면 양도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북핵 문제 진전이 없으면 제3의 장소에서 또 번개팅으로 만나는 거는 제3의 장소가 될 거고. 제3의 장소.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몇 걸음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기 때문에 이제 차례로 보면 김정은이 미국 땅을 밟을 차례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DC로 가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면, 물론 비행기 문제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기차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이제 범주를 넓혀서 보면 괌 같은 데는 미국령입니다. 그러니까 괌에서 만난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관 비싼데. 제가 바라기로는 네. 북핵 문제가 진전이 돼서 이번 가을에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 연설도 하고 백악관에 가서 환영을 받으면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진전 합의문 와. 이거 서명하면 참 좋겠습니다. 와,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아마 그런 진전이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분명히 보내줄 거다. 에어포스 원을 분명히 보내줄 거다. 그렇죠. 북한 비행기는 지금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면 없으니까. 시진핑 주석은 자기 비행기 타고 와라. 아마 미중 간에 경쟁이 벌어질 텐데. 재밌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좀 곤란한 게 자기 DNA 정보가 누출될까 봐 조금 꺼려하긴 할 텐데 장갑을 끼고 갈진 모르죠. 자, 이명선 대표는 언제 어디서? 뭐 이제는 뭐 트럼프, 김정은 두 분이 뭐 언제든지 오라 연락되니까 그 뭐 하지만 제 추측에는 그 아마 평양 초청을 하지 않겠냐.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도쯤에 네. 정확히 평양에 와가지고 이제 열렬한 환영도 받고 그것이 네. 북미 간의 특히 북한 주민들 간의 미국 그렇지. 국민들 간의 화해의 표시로 그런 이제 대규모 그 북미 행사를 진행하지 않겠냐. 예, 지난 6월 30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던 그 판문점 깜짝 회동이 깜짝이라 그런지 정말 긴박하게 네. 이루어졌어요. 굉장히 분위기도 막 산만하고 어수선했죠. 예. 사실 뭐 이 삼국의 경호원들이 엉키다 보니까 뭐 서로 밀치고 거기다가 막 언론 오고 하니까 네. 포토라인 제대로 없고 해서 정말 네, 난리였습니다. 카메라 흔들리고 네,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진감 넘치는 느낌, 그리고 현장에 있는 느낌 같은 거는 더 셌었거든요. 자, 오늘은 그 경호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청와대 경호실에서 네, 경호부장으로 25년간 근무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최기남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1년도에서부터 25년 동안 대통령 한 5분 경호를 담당했었고, 현재로는 경호학 박사 대한민국 1호로 지금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만갑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냥 제 평생에 그냥 실제로 대통령을 경호했다는 분을 처음 뵈서 예, 그냥 드라마에서나 있는 아니 준혁 씨 81년도부터 경호하셨다면 어느 대통령부터 이렇게 하신 거죠? 전두환 대통령부터입니다. 오, 정확히 맞습니다.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5분. 와, 노무현 대통령 보셨다고요? 청와대 경호실, 특히 경호원, 경호부장.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청와대에는 대통령 밑에
비서실, 안보실, 경호처 이렇게 3개의 국가기관이 존재합니다. 네. 실이 처로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대통령 경호실이 현재의 경호처입니다. 예,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아요.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의 신변 안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떠한 경우 어디에서라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오신 우리 최기남 교수님은 경호 업무 중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경호 1부장 업무를 했는데 이 경호 1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사 하나 또는 뭐 외국의 정상이 왔을 때 그 정상의 그 어떤 모든 그 경호 이렇게 어떤 태스크포스의 하나의 구성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격적인 질문 가기 전에 그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진짜 잠깐만 여쭤볼게요.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너무 시끄럽게 나가면 누구나 다 알잖아요. 대통령 간다고. 혹시 작은 일반차 같은 거를 가지고 조용히 움직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이나 이런 날 보면은 그야말로 A 대형이라고 하는 차선을 전체 통제하고 그리고 앞에 사이커가 막 한 20대씩 붙고 어떤 모터게이트 대형을 형성해가지고 쫙 교통 통제하고 가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대통령도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다. 지극히 아주 가족적인 이런 일 또는 뭐 대외적으로 이렇게 뭐 알면 안 되는 일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때는 그야말로 일반 차량에 전혀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교통통제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업무도 완전한 비노출로 이런 업무를 완전 와, 신기하다. 비노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런 행사도 합니다. 이게 왜냐면 대통령님들 중에 갑자기 어디 가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갑자기 태릉 선수촌은 아침에 갔다 왔다고 그러고 갑자기 서민들하고 국밥 먹겠다고 나가는 대통령도 있고 이럴 때 불나시죠, 거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방송 출연하느라고 제가 그때 입었던 이 옷과 이걸 그대로 입고 왔는데 몸이 맞으세요? 그 당시 20여 년 동안에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조금 몸은 불었어요. 그런데 경호원들은 속에 장비도 차고 그래야 되니까 좀 옷을 풍부하게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어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지금 죄송하지만 저희도 좀 이 검증이 좀 필요해서 몇 가지 좀 약간만 좀 시범 경호에 관련된 거 조금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몇 가지 경호에 관련된 시범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진아 씨가 이제 저요? VIP. 네. VIP. 그게 나는 진화랑 힘들었다는 줄 알았어. 치마저고리 입고 나서. 윤진아 씨가 지금 영화 찍는 거야. 그래서. 한국판 보디가드. 자,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시상이 그렇습니다. 안 비슷해요. 전 대통령 역할. 사람이 먼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자, 저를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 하하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빠르시다. 이게 저희가 보는 다른 무술하고 다른 게요. 다른 무술하고 보는 게 진짜 치명적인 곳에 가장 짧은 손으로 하셨어요. 범인은 절대 경호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범인은 VIP를 공격합니다. 경호원은 이 VIP를 공격하는 우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죠. 따라서 권총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권총의
방향이. 조준선을 흐트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국민들이 많은 사람 맞죠? 우리 맞잖아요. 국민들이 많은 유나마잖아요. 이 유나마잖아.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퉁수로 치는 여기를 퉁수로 치는 아니면은 아니면 팀을 자, 또 한 번 가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먼저다. 우와, 대박. 대부분의 경우는 이 칼이 들어오잖아요. 칼이 들어오면 이 칼을 어떻게든지 이 경우는 내가 찔러도 괜찮아요. 찔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적어도 이 관절이 손에 한 번이 딱 잡혀야 돼요. 잡히면 관절이 꺾이고 꺾여요. 대박. 그 다음에는 여기가 급소가 있어요. 급소를 밉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안 넘어가면 내 몸으로도 틀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내 무릎으로 눌러줍니다. 이건 이제 죄송한데 우리 PD도 억울하니까 진짜로 덤벼도 되죠? 덤빌 시간을 줘. 고맙습니다. 하루 만에 성사된 남북미 판문점 깜짝 회담. 전직 청와대 경호부장이 말하는 그날의 이야기. 화면부터 보시죠. 자, 포토라인 준비도 뭐 미흡했고요. 또 뭐 처음에 지금 이게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제 북한 경호원들의 움직임, 미국 경호원들의 움직임. 저기 끌려갔어. 세상에. 맞아, 아수라장이네. 포토라인은 무너졌고. 저러다가 헷갈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호학. 저럴 때 일단 뺐다 다시 나오는데, 그죠? 네, 저 때는 이제 원래는 허락을 안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을 올라오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 갑자기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왼쪽에는 북한 경호원, 우측에는 이제 미국 측 대통령 경호원이고. 자, 지금 사실 언뜻 보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서양인으로 보이는 경호팀과 짧은 강머리 팀, 예? 그리고 가르마가 나눠져 있는 팀. 예, 이것만 보면 남북미가 헤어스타일과 외모로 완전 다르네요. 표시가 났었어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팀들이 있었고. 맞아요. 야, 이게 참 신기하고 재밌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봐도 현장이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깜짝 정말 번개팀이었잖아요. 근데 보통 저런 회담을 하면 한 며칠간 준비를 할까요? 길게는 뭐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했다 하면은 올림픽 유치하는 순간부터 그 메인 스타디움에 대한 설계에서부터 여기까지도 경호가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처럼 그렇게 번개팀처럼 갑자기 이루어지는 행사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이제 어떤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죠. 최상으로. 네. 경호 지휘국이 있나요? 이번 같은 케이스에? 이제 다자간 그런 어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각국에서 온 경호와 우리나라에서 편성된 각국에 담당하고 있는 경호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각자 경호를 합니다. 네. 뭐 그분이 뭐 호텔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행사를 할 때든지 그 팀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하죠. 그런데 이 다자의 그 정상들이 한 곳에 모이는 이런 때에는 이 지역을 통제하는 본부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각 팀들이 들어오잖아요. 자기 그 정상을 모시고 경호 대상을 모시고 들어오면 거기에서는 이 지역을 통제하는 사람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아마도 그 미국 대통령께서 북한 땅으로 막 걸어가셨다가 이쪽으로 오는
그런 동선이 미래 의전이라든지 특히 그 공보팀한테 기자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보도 경쟁이 아주 상당히 치열했죠. 야, 이럴 때 경호원들은 식은땀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런 행사가 어렵죠.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남북 관련 뭐 행사라든지 이런 거 혹시 경호를 그럼 직접 또 하셨겠네요. 아, 그렇죠. 네. 제가 재직 시절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에 가시는 일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 하면은 경호처의 모든 역량이 다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떤 한 파트를 제가 경호일부장으로서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이 남북한의 경호 방식에는 차이점이 좀 있나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이제 경호는 크게 나눠 보면은 우이력 경호와 비노출 은밀 경호로 나눌 수 있어요. 북한은 어떤 우이력을 사전에 과시하고 그러니까 인원과 장비를 노출함으로써 어떤 범행 의지를 꺾어놓는 이 정도 준비됐으니까 도전하지 마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네, 이런 경우 또는 이제 그 정점에 있는 그 경호 대상자의 그 권익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 외적으로 보이는 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강하게 보이고 경직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국제간에 이렇게 경호를 해보면 소위 이제 공산군 국가, 좀 이제 이렇게 통제된 국가 이런 나라에는 그 어떤 경호 방식, 경호 시스템이 취재 경쟁을 그렇게 그 경호하는 데에 고려하지 않아요. 따라서 상당히 경직돼 있고 이 취재 경쟁에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경호는 은밀 비노출 경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대통령 경호 행사에 나가서 내가 대통령 경호원이라는 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알려주면 내 값어치는 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불편해. 그렇죠. 왜냐면은 아니 범인이 저 사람이 경호원이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을 제끼고 아니면 그 사람을 피해서 범행을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경호원인지 모르는 그런 비노출 은밀 경호를 통해서 범행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미개하게. 그런데 언젠가부터 대통령께서 자꾸 작은 경호를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티나지 마라. 네. 국민들 불편하게 하지 마라. 근데 경호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호처에 여러 가지 이제 경호 기법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시스템을 만들면서 최종적인 목표는 공기 같은 경호입니다. 공기 같은 경호. 바람 보이지 않게. 공기가 늘상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나 이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공기가 없으면은 치명적인데 네, 치명적.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김정일 그 위원장하고 무게차에 열려 있는 데에 이 카퍼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변에 고층 건물도 있고 또 시민들이 동원돼 가지고 쫙 있고 네. 또 환영 나온 시민들 때문에 차량의 속도도 줄이고 이렇게 되면은 어느 면에서 VIP가 이 상반신이 그대로 노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조레프 케네디도 그런 네, 그런 노출되어 있는 위험성은 케네디 대통령 옛날에 그 암살당한 장면을 보면은 그 얼마나 위험한지 알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경호차에 경호원들이 이 루프 위에 지붕 위에 그 공간으로 나와서 이제 차량 대형을 쫙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흔히 얘기하는 오주 경계라고 하는 전후 좌우하고 공중 경호에 유리한 면이 있고 또 경호원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 방벽을 형성하는 방탄이니까 그런 작용도 하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경호를 하는 걸 보고 북한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전번에 저쪽에 하노이 때 보니까 김정은 경호도 뒤에서 네. 차량 한 대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우리나라 경호가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우리 경호실 출신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 교관, 대형 짜주기 선생님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를
알고 또 우리가 또 다음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전직 청와대 경호부장에게 듣는 판문점 깜짝 회담 그 현장 실황 다음 영상 보시죠. 자, 이 장면 보세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따 경호원들 보십시오. 인사하나 봐요. 뭐야 이렇게 이게 지금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 사실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 너무 충격적이라서 대통령들만 보고 있었지만 이 경호하는 분들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그럼 궁금한 게 그 아까 이 남북미 3자 회동을 할 때 우연히 찍힌 걸 것 같긴 한데 이 남측 경호원분께서 북측 경호원분을 알아보고 이렇게 약간 악수를 하고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은지 실제로 해도 되는지 싶어서. 뭐 흔한 일이고 많습니다. 남북한도 지금 한 3번 뭐 또 그 이전에도 있었고 이러기 때문에 근접 경호하는 사람 또 이제 회의에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얼굴 대면했던 사람 이 사람들 간에는 서로 친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행사하는 중에도 슬쩍 안다는 표시할 수도 있고 또 눈짓으로도 너 오랜만이야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친했던 북한 경호원이 있었나요? 그쪽에도 남한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남한에 공연 다녀온다든지 뭐 체육 선수가 온다든지 할 때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 그때 북한 선수단하고 응원단이 왔었죠. 그때 제가 아시안 게임의 그 안전 통제단장으로 거기 현장에 있는데 이제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북한 선수단이 와가지고 그 선수촌에 입촌식을 마치고 입촌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설계도를 주고 북한에서 너들이 쓸 때를 먼저 찍어라 우선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꼭대기층에 제일 우위를 이렇게 나란히 얻었어요. 근데 우리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나란히 얻으면 이쪽 집에서 이쪽 집 가려면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엄마. 근데 그쪽에서는 이게 복도식인 줄 알고 옆으로 다니려고 이렇게 얻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입촌을 거부하면서 한국 쪽에서 공작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아파트를.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있다가 다른 데 있다가 급하게 글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내가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의 나 좀 잠깐 보지. 그러더니 이거 보도진이라든지 어디에서 밖으로 나가면 이게 망신이야. 이 선수촌은 벌써 수년 전부터 설계가 돼가지고 공사해가지고 지금 개인한테 다 분양돼서 다 개인 집 임자가 있는 집이야. 너희들이 착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걸 지금 여기 와가지고 그 이후로 해가지고 입촌을 거부한다.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에 필요하면 밑에다가 내가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올라가라. 그랬더니 내 말이 주의했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올라갔습니다. 오,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 이런 표현이 좀 뭐하지만 갑자기 땡깡 부리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명분을 만들어주면 또 이해를 하는데 명분 없으면 괜히 모양이 이상해져요. 네, 저 국내 1호 경호학 박사 1호이신 우리 최기남 교수님께서 이번 그 판문점 회담에 대한 그 경호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예, 제가 그 현장에 있었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뭐 경호가 어디가 미스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는 그 시각으로는 그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딪히는 장면도 있고 경호층에서 자리를 못 찾는 장면도 있고 또 북한 경호원들의 그 경직된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문 앞에 이런 데를 이쪽에 와서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면도 있고 이렇게 보였지만 그래도 원만하게 행사를 잘 치르지 않았나 네.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음 주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로 일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